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고 지냈던 막역한 친구에게 소중한 큰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을 졸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믿을 만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빚을 지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불안함이 가슴속에서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카드값도 밀리고 은행 대출은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딱 이 심정이며 돈을 빌려간 상대는 친구가 아니라 바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불리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빚쟁이로 통하며 국채를 사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금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확실하다는 평가 속에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들이 일본 국채라는 이름의 차용증으로 안전하게 몰려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서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07년에 이 국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약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24%라는 숫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의 벽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단의 구역으로 통하던 이 심리적 저지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4%를 넘었다고 나라가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가 주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사례들을 기억합니다. 2010년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국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뒤 결국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려 유럽 전체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은 자기 돈인데도 은행에서 마음대로 뽑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하루 60유로의 한도에 묶여 매일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일본이 그리스와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일본 국채 금리가 이토록 갑자기 뛴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쉽게 말해 시장이 일본에게 당신에게 돈 빌려주는 게 불안해졌으니 위험 대가로 이자를 더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나라 일본을 향해 투자자들은 이제 일본 당신 정말로 국가 재정이 괜찮은 거 맞아? 라는 날 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국채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전 세계가 긴장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딱 3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중요한 이야기에 참여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채란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하며 발행하는 국가용 차용증입니다. 사람들은 회사는 망해도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원금을 잃을 걱정 없이 이자를 받고 싶을 때 국채라는 안전한 선택지를 고르곤 합니다.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이나 거대한 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대형 기관들이 만기가 긴 30년, 40년짜리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40년 만기 국채를 산다는 것은 무려 4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돈을 국가에 맡긴다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금리인데,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 나라가 돈을 빌리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은행 예금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일 시시각각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친구가 믿을만하고 돈도 잘 번다면 이자를 조금만 받아도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차피 돈을 떼일 걱정이 없으니 낮은 이자에도 만족하지만 반대로 그 친구가 형편이 안 좋고 빚이 많다는 소문이 돌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지금 상황이 좀 불안하니 이자를 더 줘야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국채 금리도 국가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 보이면 즉각 오릅니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경제가 튼튼하면 낮은 금리로도 충분히 돈이 모이지만 반대로 살림이 불안해 보이면 금리를 높여야만 겨우 빌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이 나라 살림 좀 위태로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이자를 더 요구하는 현상이 지금 세계 3대 안전자산이라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는데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무려 4.2%를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 하루 만에 금리가 0.26%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는 점인데, 이는 평소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0.26%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변동폭이 매우 좁은 국채 시장에서 이 정도 움직임은 거대한 해일이 덮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평소 국채 금리는 0.01%나 0.02%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데, 하루 만에 이토록 폭등했다는 것은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는 뜻이죠. 일상적인 움직임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4%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일본 경제의 최후 보루와 같았습니다. 일본이 40년 만기 국채를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금리가 4%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금리가 4%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일종의 공식처럼 존재했습니다. 마의 벽이자 금단의 구역이라 불리던 그 단단한 믿음의 벽이 허무하게 무너지자 일본 국채는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3.14%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고, 시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마저 2%를 넘어서면서 일본의 모든 장단기 국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국가 신용 전체에 대한 중대한 경고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의 경제 거함에 무엇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의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무려 260%라는 상상조차 힘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2.6배나 더 많다는 뜻이며,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의 수치입니다. 수치로 비교해보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약 120%, 우리나라는 약 57% 수준인데, 일본은 미국의 2배가 넘고 한국의 4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좀 더 와닿게 비유하자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빚만 1억 3천만 원이 있는 꼴이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죠. 지금 일본이 딱 그 꼴인데, 나라 전체가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나라 살림에 즉각 비상이 걸립니다. 실제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4%까지 치솟은 현재 상황은 일본 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겠다고 나서며 시장의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식품 세금 인하와 각종 지원 확대를 발표하며 민심을 잡으려 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빚이 저렇게나 많은데 돈을 또 쓴다면 결국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국채라는 차용증이 물밀듯 넘쳐나면 그 가치는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고, 국채 가격의 폭락은 곧 금리가 수직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을 보며 일본 국채의 값어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저금리 정책을 끝내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금리를 0%에 가깝게 꽁꽁 묶어두었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연초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모든 금리가 도미노처럼 따라오르게 되며, 국가의 차용증인 국채 금리 또한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내 국채 가치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은 더욱 폭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니 금리는 다시 더 높게 치솟는
무시무시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일본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 정부의 무리한 돈 풀기 계획,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터지며 일본 경제를 덮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악재가 동시에 맞물리자 투자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이는 일본 국채 시장의 마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국채는 수십 년간 안전자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시장은 일본이라는 나라,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이 사실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 규모에 있는데, 일본은 오랜 세월 막대한 돈을 축적해온 세계적인 부자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가진 자금은 일본 안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 국채, 유럽 채권,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등 전 세계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즉,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손 중 하나이며, 이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 자금 흐름이 요동칩니다. 예전에는 일본 내 금리가 0%였기에 수익을 찾아 해외로 돈을 보냈지만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4%까지 오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안전하게 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충분히 높은데 뭐하러 남의 나라에 돈을 넣어? 라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해외에 있던 자금들은 일본으로 회수됩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기 시작하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나라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치솟는 연쇄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파도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 증시와 채권 시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2024년 8월 전 세계 증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단 하루 만에 8%가 넘게 빠지는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고, 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며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개미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도 난 것인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전쟁도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도 아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일본발 자산 회수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일본 금리가 오르자 급히 돈을 갚으려 자산을 내다 판 것이죠. 더 이상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급하게 팔아치웠고, 그 결과가 전 세계 증시의 대폭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남의 나라 금리 정책 하나에 우리 주식 시장이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뼈저리게 경험하고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한 상황은 2024년 8월의 그 악몽 같은 공포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긴장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이 파도를 견딜 만큼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한국의 현재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볼 차례입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57%로 260%에 달하는 일본에 비하면 훨씬 건전하며 재정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약 57% 수준으로 260%에 달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거의 5배 가까운 차이가 날 만큼 훨씬 건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한국의 현재 재정 상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어 국가 살림 면에서는 일본보다 튼튼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역시 여전히 견고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우리 국채를 사들이며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일본처럼 금리가 갑자기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등하는 상황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경계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가 흔들리면 아시아 통화의 동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덩달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흔들린다는 소식 자체가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우리 증시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발 충격파가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으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다는 것은 금융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빚은 GDP의 260%인데 정부는 돈을 더 쓰겠다 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모순된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진 믿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본은 전 세계 실물 경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만큼 강력합니다. 2024년 8월 전 세계 증시를 마비시켰던 그 폭락의 공포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안전자산이 내일의 위험자산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투자시장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태로운 일본 경제가 일본 국민들의 실제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엔화 가치는 왜 계속 떨어지는지,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은 왜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지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실생활 밀착형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끈한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